안녕하세요. 저는 김치 고구마 수제비 북클럽에서 김치를 맡은 탄토이고요. 고구마를 맡은 솔솔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저희가 기존에 5회 방송이었죠. 한강 방송 이후에 공지를 한 바가 있는데 정부가 없다 책을 원래는 이태원 참사 시기에 맞춰서 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일정이 부득이하게 많이 미뤄지게 돼서 그 책 대신 오늘 수제비 초대석 방송을 처음으로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책으로 하는 방송은 내년 1, 2월 중으로 저희가 업로드 예정입니다. 맞아요. 저희가 원래 방송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수제비님을 모시고 싶어가지고 한 달 전부터 이 약속을 잡아놨었기 때문에 이걸 미룰 순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쵸. 연말이 지나기 전에 한번 초대를 꼭 하고 싶은 분이 또 계셔가지고 맞아요. 정신적 지주 같은 분. 지금 옆에서 약간 민망해하고 계신데 네, 맞아요. 서둘러 소개를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제비님 자기 닉네임이랑 그 뜻을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바른이라고 하고요. 뜻은 제 이름에서 이름 한자를 바를정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 한자에서 따온 닉네임입니다. 우와, 되게 바른 사람일 것 같아요. 어디서 이 얘기를 했을 때 니값 한다는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벌써 기대가 됩니다. 근데 진짜로 그 바른 수제비님을 저희가 원래 좀 알고 있는 사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해봤을 때 진짜 아, 사람이 참 바르다. 경우가 참 바르다. 말도 참 바르게 잘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다면 감사하고요. 네. 그렇지만 꼭 바르진 않습니다. 오늘 만약 별로라면 바른 말씀으로 혼내주십시오. 시작이 굉장히 네. 불안합니다. 저희도 불안해요. 이게 진짜 오랜만에 해가지고 어떡하지 진짜? 저희가 한 두 달 만에 다시 마이크 앞에 섰더니 긴장이 좀 되는데 근데 뭐 진짜 어떡하지? 오늘 너무 긴장되는데. 어떡해요? 갑자기? 바른 말 하면 감당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적당히 바른 말 해주세요. 아니? 오늘 하지 말아주세요. 저희가 초대를 꼭 하고 싶었던 이유는 일단 솔솔님이랑 제가 처음 만난 곳이 이제 독서 모임, 오프라인 모임이었잖아요. 그쵸? 이제 그 모임에서 얼마 안 있다가 또 이제 서로의 모임에 막 가입을 한 시즌이 있었는데 그래서 서로의 모임에 막 운영진이 되고 뭐 이런 시즌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2년? 저희가 2년이나 됐나요? 2년 가까이 저희가 오프라인 모임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모임의 모임장님이시죠.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저번 화에 댓글 읽기 타임을 한번 가졌었잖아요. 이제 거기서 모임장 수제비님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분. 그분이 오늘 나와주신 바른 수제비님이시죠. 우와, 박수! 반갑습니다. 네, 제가 모임장을 맡고 있는데 항상 소개할 때 모임장입니다라고 하면 되어서 너무 편안하고요. 저는 이 두 분을 운영진으로 모시고 있어서 너무 든든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너무 좋다. 든든해요? 저 든든해요? 네. 잠깐만. 바르려고 했죠. 발랐나요? 지금 바른 얘기하려고 했죠. 조금의 필터링? 좋습니다. 그럼 그 정도의 필터링을 장착한 채로 우리 다음 이제 책 소개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좋아요. 저희가 오늘 바른 수제비님 모시고 모임을 하게 된 책은 바로 최은영 작가님의 밝은 밤입니다. 최은영 작가님이 쓴 첫 장편 소설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맞아요. 이 책이 2021년에 출간이 됐었어요. 그러면은 벌써 4년쯤 됐죠? 2021년 7월. 그래서 제가 이걸 여름에 읽어야지 하다가 그해 한 10월, 11월쯤에 읽었던 것 같거든요, 처음에. 근데 너무 오랜만에 다시 읽어가지고 되게 좋았거든요. 뭔가 제안을 드리면서 이거 근데 다시 읽을 수 있을까? 요랬던 정도로 되게 좀 눈물 버튼인 책. 그렇죠. 이거 바깥에서 읽으면 사연 있는 사람 된다는 그런 속설이 많았는데 그래서 저 기필코 집에서 어쨌든 읽었거든요. 근데 네, 울었어요. 저희가 책을 한 3개 정도 후보를 꼽아가지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 책을 골라주셔서 또 되게 기쁘게 셋이 잘 하게 됐습니다. 네. 이 책을 한번 전체적으로 줄거리를 조금 네. 소개를 해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네, 요 책이 여름 냄새로 가득한 강원도의 작은 도시 희령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직을 하면서 20년 만에 희령에 내려간 지연이 오래전 연이 끊겼던 할머니가 나랑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얼결에 할머니 댁에 초대를 받은 거죠. 그래서 밥을 같이 먹다가 할머니가 꺼내오신 한 장의 사진을 보고 지연이 화들짝 놀라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사진 속 인물이 자신의 생김새랑 무척 닮았기 때문이었어요. 그 주인공은 바로 할머니의 엄마이자 지연에게는 증조 할머니였던 삼천이였는데요. 할머니를 통해서 삼천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연은 괴롭기만 하던 자신의 처지에 왠지 모를 위안 그리고 가까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나랑 닮아서인지 자꾸만 궁금해지는 할머니의 엄마 얘기는 증조 할머니를 거쳐서 할머니 그리고 지연의 엄마에 이르기까지 4세대를 관통하면서 지연에게 전해지는데요. 이게 일제의 강점기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100년의 기억에는 저마다의 외로움 그리고 상처가 서려 있고 그 상흔을 쓰다듬어주고 사랑해줬던 게 다름 아닌 내 편, 내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좀 여성 연대, 여성 서사의 소설이라고 저는 조금 요약을 해볼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연대한 이야기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책 밝은 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같이 해보고 싶었어요. 드디어 이 책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에 제가 21년 7월이면 제가 독서 모임을 해보기 전이에요. 그럼 이 책을 혼자 읽으셨던 거예요? 그쵸. 이 책을 읽고 주변에 얘기를 나눌 사람이 없었어요. 어떻게 이건 얘기를 나눠야만 하는 책이었는데. 그래서 그 검색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때. 다행히 그때 유튜브에 책 영상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 그 되게 유명한 초창기 북튜버님들 영상에 와 밝은 밤 얘기를 하는데 나 저기 영상 옆에 잠깐 가고 싶어. 네, 나도 할 말 너무 많은데 댓글을 하나 쓰기 시작했는데 댓글이 막 이만큼 계속 아래로 늘어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또 그냥 냅두고 그러다가 이제 그 해 추석이 지나고 독서 모임 가입했던 것 같아요. 이 책 읽고 얼마 안 돼서. 그럼 밝은 밤이 탄토님을 독서 모임으로 이끌었다라고 봐도 될까요? 뭔가 버튼 중에 하나가 된 것 같긴 해요. 그 해에 유독 그런 책이 많았어요. 21년에 되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주변에 책 얘기를 할 사람이 없고 책을 읽는 사람도 거의 없고 그래서 이러다가 혼자 입에 거미줄 치고 고립돼서 죽어도 한 일주일 있다 발견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그 시기에 되게 많이 들었던 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못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가 또 코로나 시즌이었으니까. 맞아. 그때 특히 사람들 만나기도 되게 힘들었는데. 네, 더 외로움이 커질 시기? 맞아요. 바른수제비님은 이 책을 어떻게 이번에 처음 읽으신 건가요? 아니면? 읽기는 이번에 처음 읽었고 저는 그때도 이미 독서 모임은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 책을 여성분들이 독서 모임을 하면 계속 울더라 라는 얘기를 전설처럼 전해 듣고 우는 책이구나 라고 생각을 첫인상을 그렇게 안고 있었고 그렇게 하다가 또 이 책을 저는 책 소장을 많이는 안 하는 편인데 이 책을 접하게 됐던 게 블라인드 북으로 그냥 집어왔는데 그 책이 밝은 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운명이었네요 이거. 읽었어야만 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렇지만 읽고 있지 않다가 갖고만 있다가 네, 이번에 읽게 되었다. 그런 책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계속 품 안에 안고 읽어야지 하면서 읽어야지도 아니었나요 혹시? 저는 소장을 하면 사실 그 기한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마음 놓고 언젠가 읽겠지. 얘는 조금 밀어놔도 괜찮다. 네. 이런 마음이 드는군요. 그리고 제가 사실 소설을 많이 읽진 않다 보니 그래서 왜 제안 드린 것 중에 밝은 밤을 골랐을까도 사실 궁금했고 밝은 밤을 읽고 나서 바른수제비님이 어떻게 느꼈을지가 매우 궁금했어요. 맞아요. 뭐 별점 5점 만점에 몇 점 정도인지 뭐 전체적인 소감을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책은 4점. 네. 별점 4점 드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는 책이라는 첫인상을 갖고 이 책을 읽었으니까 되게 약간 심파 같은 서사를 좀 기대를 하고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문체가 너무 덤덤한 거예요. 맞아. 네. 그래서 그런 덤덤함에서 오는 그러면서도 제가 원래 보통 책에 이제 표시나 이런 거를 할 때 좀 그 문장이 특이하거나 그런 부분에 이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여기는
문장이 특이하지 않은데 그런데도 건드리는 뭔가가 있는 느낌이 이걸 이런 생각으로 쓸 수 있구나. 뭔가 그런 밑줄들이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 정도 소개를 해주실 수도 있을까요? 그냥 제일 마지막에 표시한 부분인데 352페이지고요. 하지만 왜 분노의 방향은 늘 엄마를 향해 있었을까? 엄마가 그런 굴종을 선택하도록 만든 사람들에게로는 왜 향하지 않았을까? 내가 엄마와 같은 환경에서 자라났다면 나는 정말 엄마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내 생각처럼 당당할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책이 다른가 봐요. 그런가요? 352페이지가 저는 없거든요. 저는 343페이지로 끝이 나요. 진짜 저도 네. 한 번이 판본이 다른가 봐요. 다른 거다. 다르구나. 표지가 다르네요. 진짜 예전 거다. 그래요? 저게 예전 거. 저게 예전 거 같은데. 이게 새로 나온 건가요? 이것도 나온 지 꽤 됐는데. 이건 21년 1판 2쇄. 이게 특별판 22년. 네. 그 저게 한정판이었을 거예요. 블라인드북으로 굉장한 책을 뽑으셨군요. 그런가요? 네, 지금 저는 요 표지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처음 나왔던 표지고 제가 알기로는 저게 특별판일 거예요. 그렇구나. 그때 오프라인 행사 가셨던 날 산 그 블라인드북인가요? 맞아요. 님이 아. 맞췄어요. 아. 이 책 그겁니다라고. 네, 그냥 맞추셨네. 이 블라인드북에 이제 표시가 있거든요. 네. 이제 이 책이 어떤 종류의 책이다라고 소개하는 그런 문장이 있었는데 그 문장을 보고 판토님이 맞춰주신 거죠. 너무 그때 제가 신기해요. 블라인드북을 2권을 가져왔는데 2권 다 맞추셨어요. 진짜요? 그냥 뭐 당연했던. 아, 맞아. 그때 너무 그 신기해. 저희 있던 모임 톡방에 네. 블라인드북 뭐 이렇게 해서 소개글 같은 게 있고 아예 이제 알 수 없게 표지를 감싸놓은 채로 그 위에 이제 뭐 문장이라든지 뭐 책방 지기님이 써놓은 소개글 같은 게 짤막짤막하게 있었는데 이상하게 눈에 꽂히는 단어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이 책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해서 때려 맞췄는데 운 좋게 맞았죠. 그게 어떻게 맞을 수가 있는 그게 거예요? 운일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하필 또 거기 있던 책들이 제가 또 되게 좋아하던 책들이어가지고 괜찮게 읽었던 책들이어서 확률이 높았죠. 그럼 이제 그런 책들도 곧 김고수에서 만날 수도 있겠네요. 그쵸. 또 되게 잘 골라봐야겠죠? 그 생각보다 되게 후한 평인데요? 그러게요. 살짝 걱정했었거든요. 어떤 지점 때문에 걱정을 하셨죠? 아무래도 저희가 오프라인 모임에서 수년에 걸쳐 본 바른수제비님은 이게 아니야 이거는 편견 아니고 데이터 수집 네. 데이터 네, 좋아요. 말씀해보세요. 수집 데이터 약간 이공계생이셔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문학적인 어떤 텍스트를 즐기지 않는 사람 같았거든요. 그거 말고도 즐거운 게 많은데 이런 사람. 그러니까 문학적 텍스트를 이제 저랑 솔솔님은 이거 문학적 텍스트 어떡해요. 더 문학적인 거 없나? 더 문학적인 이야기 없나? 막 이렇게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면은 바른수제비님은 평소에 그런 거를 찾아 헤매는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번에 밝은 밤도 되게 살짝 별점이 높으면 3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후하게 나와서 일단 왜냐면 이 책이 그런 문학적인 텍스트라고 해야 할 뭔가 화려한 그런 꾸밈이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 약간 문맥적인 네. 이런 스토리로 가는 거라서 맥락을 파악하는 게 뭔가 더 재밌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울지 않았습니다. 진짜요? 어떻게 눈물을 그럴 수 있지? 흘리지 않았나요? 정말요? 심지어 저는 책에서도 글자로 울고 있음. 으아. 전 손수건이 그냥 다 젖었어요. 앞에 손수건을 놓고 읽다가 눈물 한 번 찍고 글자 한 번 보고 눈물 한 번 찍고 글자 한 번 보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책의 감정을 오히려 더 따라갔던 것 같아요. 이 책이 덤덤하게 얘기를 하니까 덤덤하게 읽게 되더라고요. 그냥 그 먹먹함을 그냥 가진 채로 계속 네. 이렇게 스토리를 따라가신 거구나. 근데 생각보다 저도 많이 막 엉엉 손수건이 젖을 정도로 울진 진짜요? 않았고 정말요? 저는 화가 났어요. 아, 너무 화가 나고 막 네. 열이 받고 분노가 치솟는데 이걸 막 어떻게 잡아 팔까 막 아. 이런 장면이 너무 많아서
약간 눈물이 울망일 때쯤이면 누가 또 빡치게 하고 저걸 어떻게 때려잡지? 약간 요런 또 분노 때문에 눈물 쏙 들어가고 그러다가 너무 괴로워 끄하 약간 이런 감상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셨구나. 왜 어디서 그렇게 막 울었었는지. 저는 뒤쪽보다는 앞쪽에서 많이 눈물이 났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최근에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번에 읽었을 때도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나의 엄마나 할머니나 저는 증조 할머니도 제가 어려서까지 같이 한 10대 정도까지 같이 계셨어요. 뭐 할머니가 거의 98살까지 사셔가지고 증조 할머니가 그래서 같이 계셨었는데 그때 저한테 막 해주셨던 사랑이나 이런 것도 막 떠오르고 그리고 아휴 잠깐만요. 안 돼. 잠깐만. 이러면 안 돼. 어쨌든 그래서 눈물이 많이 났어요. 초반 앞쪽. 특히 고조 할머니가 병에 걸려있고 증조 할머니인 삼천이가 자기 위안부 군에 탈려갈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뿌리치고 가야 되는 그 장면에서 너무 눈물이 많이 났었는데 아마 다들 울지 않으셨을까요? 그때 길에 가라 하면서 내가 다음 생에는 네 딸로 태어나서 내가 뭐 다 해줬던 거 다 해줄 테니까 가서 잘 살아라 이러는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나요? 맞아. 눈물이 많이 나죠. 그래서 이래저래 많이 울었어요. 근데 저는 약간 그 상황 자체에 너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처음 읽을 때도 그렇고 남편 없이 처자 혼자 어머니 모시고 사는 그런 상황에 어떻게 그런 난처한 상황을 또 피할 수 있을 것인가? 방법이 없고 시대적으로 뭐 어쩔 수 없었다고 치긴 하는데 그런 상황 자체가 너무 막 화나고 짜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딸이 모친을 버리게 만든 시대 자체에 화가 나서 눈물이 나려 하다가도 화가 더 났군요. 약간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눈물이 덜 났던 것 같고 최근에 저는 또 엄마 간병 때문에 타 지역에 오래 또 있다가 그러느라고 방송을 또 못하기도 했는데 그런 경험을 한번 겪고 나니까 다른 방향에서 너무 슬펐어요. 어떤 부분이요? 이게 한 3, 4년 만에 읽다 보니까는 되게 새롭게 읽히는 기분이기도 했는데 그게 이번에 간병 경험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누가 누구를 돌보고 여성이 여성을 좀 회복시키고 치유시키고 신경 써주고 뭔가 뜻은 그런 게 아닌데 말이 퉁명스럽게 나가는 어떤 할머니에게도 사실은 어떤 애정이 있었고 뭔가 되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그 안에 되게 뭐가 많은 맥락 같은 게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를 보다 보니까 이상하게 새롭게 슬픈 거예요. 처음 읽었을 때는 화나고 뭔가 이 표면 드러나는 사건들, 인물들, 대사 이런 것 때문에 슬펐다고 하면 요번에는 간병 갔을 때 제일 크게 느꼈던 게 병원에 온통 여자밖에 없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저희 엄마를 포함해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여자고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도 여자고 그것을 돕는 간병인들도 거의 여자고 간호사분들. 너무 많죠. 근데 그중에 남자를 몇 명 꼽으면 다 의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딜 봐도 다 여자끼리 서로 돕고 도와야 하는 상황이고 아프고 괴로운 사람도 전부 여자고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거를 겪고 오니까 요 맥락? 정말 그 바른수제비님이 좀 전에 말해준 어떤 덤덤한 문체 속에서 숨어있는 맥락 같은 것들이 또 새롭게 엄청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별점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5개에서 5개로. 근데 또 새롭게 5개를 매긴 느낌이에요. 되게 오랜만에 읽으니까 다른 장면이 또 펼쳐지게 되어서 아예 막 기억 안 나던 장면도 엄청 많더라고요. 이거는 그동안도 제가 원래 자주 책을 다시 읽는데 제독을 즐겨 하는데 이거는 제 책장 맨 위에 있긴 있어요. 근데 펼치지를 못하는 어떤 책 있잖아요. 펼치면 일단 펼치면 그날 하루는 계속 곱씹게 되는 책이죠. 그날 하루는 그냥 사연 있는 사람이 되는 책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번 기회로 되게 잘 읽었고 여전히 5점 만점에 괴롭고 슬프고 정말 멋있는 여성 서사였다. 이런 느낌이에요. 솔솔님은 별점 매긴다면 몇 점이에요? 저는 의외로 깐깐하시잖아요. 근데 요거는 맞아요. 제가 좀 깐깐한 편인데 그래도 이거는 5점이었는데 그 이유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한 줄 평에다가 써놓은 게 있었어요.
나도 많이 사랑해야지 이런 말을 썼거든요. 많이 사랑을 주고 또 많이 사랑을 받고 싶다. 나도 많이 많이 사랑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들게 했어요. 근데 이 여성분들의 서사와 거기 나오는 귀여운 동물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주던 그런 어떤 정말 좋으면 좋다고 표현하는 그런 마음들을 보면서 되게 많이 위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나도 지내야지, 나도 사랑하면서 지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한 책이어서 그래서 저를 움직이게 하는 책이잖아요. 그러면 5점이죠. 그래서 너무 좋았고 별점 5점이었어요. 아, 맞아. 저도 최근에 다시 읽으면서 예전에 제가 남겨놓은 한 줄평을 발견했어요. 뭐라고 한 남겨놨어요? 줄평? 한 줄평도 아니에요. 그냥 요구사항. 요구사항? 메모 달아놓은 게 읽어드릴게요. 그냥 그 담장 높은 집에서처럼 언제까지나 평화롭게 여성들끼리만 살게 해주세요. 제발요. 그 대구에 있는 그 담장 높은 집이요? 그 집에서의 어떤 장면들이 되게 좋았나 봐요. 4년 전에는 그게 되게 좋았나 봐. 그 부분이 그 대구에서 왜 마루였나요? 거기 둘러앉아서 같이 술 한잔 하는 맞아. 그 분위기가 되게 저도 좋았거든요. 그때 그 아빠가 어디 군입대 자원해갖고 맞아요. 들어가고 가 있고 여성들끼리만 그 집 안에서 이제 어떤 루틴을 보내는 장면들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 좋았나 봐요. 근데 그런 공동체를 또 마련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김고수 시작하기도 했고 그렇죠. 사실 책 모임으로 여성들이랑 더 많이 여성 소설이나 여성 작가들의 작품을 얘기하고 싶은 이유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좀 평화롭고 언제나 좀 편하게 지지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잘못을 했어도 어떤 그 작은 잘못 때문에 바로 내쳐지겠다 이런 불안이 좀 덜한 공동체 늘 갖고 싶은 것 같아요. 그거는 에이, 지금 가지셨잖아요. 요즘은 좀 가진 것 같기도 넉넉한 것 같기도. 저와 바른 수제비님이 그럼요. 든든한 공동체가 되어드릴 거랍니다. 그럼요. 제가 한 줄평 썼던 거 읽어드릴까요? 네. 좋아요. 귀해하는 마음은 그 사람의 뒷배가 되고 비빌 언덕이 되어 숨구멍을 내어주는 것 같아. 우애가 만든 밝은 밤을 한참 거닌 기분이 들어.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써놨었어요.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하면서 산다. 둘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사는 것도 어렵고 사랑하기도 어렵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운 두 개가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살아있는 거랑 사는 내내 나 말고 다른 것을 좀 사랑하는 거. 둘 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어릴 때 좀 더 쉽지 않나요? 어릴 때 좀 더 저는 쉬웠던, 이것도 또 편견 지나왔으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근데 약간 두 가지 다 사랑하는 거랑 산다는 거 둘 다 자각할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사는 게 그렇게 의미를 찾고 싶어지고 어려워지거든요. 맞아, 진짜. 그리고 사랑도 내가 어릴 때를 기억하는 이유가 내가 생각하지 않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걸 기억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순수한 사랑으로. 근데 이제 커서의 사랑은 아무래도 조건도 보게 되고 내가 정말 그렇게 순수한 사랑을 할 수 있는가를 자꾸 생각하게 되니까 둘 다 그 어른이 될수록 힘들어지는 이유가 그런 데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진짜 자각하지 않고 그럼 살고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어떡하죠? 이미 자각해버리던데. 맞아요. 이미 늦었어요? 세속적인 것에 눈을 떠버렸는걸? 아니야. 그래도 그러니까 저희는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노력형 사랑꾼. 노력형 사랑꾼. 노력형. 아니 근데 조건이 둘 다 조건이 많이 붙는 것 같아요. 약간 삭제되지는 않고 나이 들수록 특히 왜 나이 들수록 연애나 결혼하기가 힘들다 이런 말은 되게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자꾸 안 되는 조건이 많아져서 추가돼서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거는 반대로 말하면 내 삶이 좀 더 확고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선명해지긴 했는데 좀 더 피곤해지기도 한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그게 어릴 때는 좀 더 나를 변화시키기가 유연한 것 같아요. 근데 커갈수록 나를 변화시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이 돼가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또 비슷한 데에서 오는 불편함이 있고 맞아. 다른 사람을 만나면 다른 데서 오는 불편함이 있는 어렵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좋은 감정만 갖고 싶은데 또 그러면 안 되겠죠? 그게 쉽지 않겠죠? 그것도 건강한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막 좋게 요렇게만 가는 것도 관계에 건강하진 않은 것 같고 당연히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른데 잘 맞고 비슷하게 느끼는 게 오히려 착각일 수도 있고 그냥 문제 해결 방식이 건전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쌓아두고 말하지 않고 내가 말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소통의 문제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래서 맞아요. 늘 소통이 잘 되면 아무리 달라도 오래 지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막 진짜 비슷하고 처음에 만났을 때 엄청 공감이 잘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되게 눈에 띄게 나랑 공통점이 많고 되게 쟤랑 막 벌써 10년 천년만년. 친구인데 곧 1000년 친구다 막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도 소통이 이제 조금 삐끗하기 시작하면 되게 가볍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도 가볍게 안 넘어가지고 서로 되게 안 좋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 결국은 말이랑 어떻게 전달하는가 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잘 받아들이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 사람이 말을 했을 때 진짜 그걸 왜곡하거나 에이 저거 그냥 하는 말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좀 내 안에서 어떤 나름의 벽을 세우고 듣지 않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쌍방이 같이 해야 하는 일인 것 같네요. 맞아요. 곡해하지 않고 듣기. 그것도 진짜 어려운 것 같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죠? 어렵다 생각해서 어려운 걸까요? 그런가? 아니요. 어렵긴 어려워요. 근데 잘 해야죠 뭐. 뭐 해보는 거죠. 계속 얘기하면서 말하는 것도 듣는 것도 다 연습인 것 같아요. 연습을 하면 할수록 느는 거니까 사람들이 말을 안 해보고 맞춰가는 거는 너무 힘든 것 같고 말을 하면서 맞춰가면 그거는 어느 정도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맞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두 분은 참 저에게 감사해요. 갑자기요? 네, 왜냐면 제가 말을 잘하는 편도 아니고 듣는 건 그래도 좀 잘하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자부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럴 때마다 잘 들어주시고 아닌 건 또 아니라고 말씀해주시고 이런 게 참 좋아요. 제 노력하고 있는 사랑이 보이시나요? 너무 많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이야기도 또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소설을 하면 인물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고 또 인물을 어떻게 느끼느냐가 또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일 궁금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발제 중에. 저도 궁금했어요. 저 특히 그 바른스제비님이 어떻게 꼽으실지가 좀 많이 궁금했었는데 혹시 인상 깊은 인물이나 나랑 가깝게 느껴진 인물 혹은 멀게 느껴진 인물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새 인물이 다 다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일단 인상 깊은 인물은 세비 아주머니가 제일 뭔가 전체적으로 인상 깊었던 것 같고 그분이 하는 사랑의 방식이 제일 걸리는 게 없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그런 사랑을 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좋은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인물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랑 비슷하게 느끼는 건 그 화자로 나오는 지연의 친구로 나오는 지우 있잖아요. 이제 욕을 하다가 적합한 욕을 찾지 못하는 참신한 욕이 필요해 하는 네. 그 친구요.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제일 처음 밑줄을 그은 문장이었거든요. 저도요.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은데. 참신한 욕이 참신한 욕이 필요해. 저도 그런 것 같은데. 제 책에서는 저도 그래요. 13쪽에 저도 네. 13초. 네, 여기에 그 부분이 다 되게 좋았거든요. 그 걔가 왜 남편을 욕이 됐을까? 남편을 욕하면서 그 걔는 참 뻔뻔해. 걔가 왜 욕이 됐을까? 그래서 이제 어떤 정상가족이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인간은 왜 이렇게 치졸하냐고 왜 꼭 약한 사람을 짓밟는 식으로밖에 욕을 못 만드냐고 했다. 참신한 욕이 필요해. 분이 풀리는 욕이 필요해. 근데 제가 옆에 느낌표 3개. 맞아요. 느낌표 4개.
너무 공감했어요. 진짜 약자를 음. 대상화해서 음. 그걸 욕으로 만드는 게 너무 만연하고 그게 이 책의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게 어떤 대비되는 귀천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욕이 맨 앞에 이렇게 등장하면서 참신한 욕이 필요해. 그거 잘못됐어. 약한 사람 짓밟지 마. 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아 너무 여기다가 별 100개 달아주고 싶었어요. 진짜 약간 속이 시원해요. 이렇게 말하는 대사들을 보면 진짜 문학적인 수사나 이런 게 없는데도 이 책에 이런 문장이 많은 것 같아요. 되게 그쵸. 간순하고 간략한 문장인데 마음을 탁 쳐요. 앞에 맥락을 다 끌고 와서 그걸 읽어온 사람이면 이게 뭐야? 헉 하는 어떤 그런 문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오. 우리 통했네요. 3명 다. 지우가 되게 가까운 인물이었어요. 뭔가 그냥 지우가 나왔을 때 제일 공감이 많이 되고 사실 다른 인물들은 어떻게 보면 저보다는 훨씬 풍부한 인물이라고 봐야 될까요? 좀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어떤 것이 풍부하게 느껴져요? 감정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그 처한 입장도 사실은 저도 어쨌든 미혼의 여성이다 보니 그들의 감정을 올고지 다 느끼기는 어렵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비슷하다라고 느끼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처지가 너무 달라서 네, 내가 그 상황이 됐을 때 어떨까를 상상하기에도 너무 상상으로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이 가깝다고 못하겠는? 그런 게 저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일 멀게 느껴진 인물은 어떤 분이셨어요? 제일 먼 건 아무래도 어머니 역할이었던 미선님? 네. 길미선? 네. 오, 정말로요? 네. 할아버지, 아버지 다 있는데? 봄이랑 봄이 왜요? 아, 등장하는 제가- 생명체 다 꼽는데? 제가 등장 인물을 적어놨을 때 안 쓰여 있었어요? 네. 아예 남성 인물은 전에 없었다. 남성 인물은 아예 배제하고 아, 인정합니다. 글들을 감히 아, 그건 이제 다른 의미의 감히인 거죠. 인정합니다. 그래서 뭐 그분들은 이제 그분들을 생각하면 뭐 그분들이 당연히 1순위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뭐 여성 중에 고른다면 저는 미선을 꼽을 것 같아요. 오. 어떤 지점이 좀 멀어요? 아무래도 그 감정이나 뭐 이런 게 자기가 받은 감정을 이제 남에게 어쨌든 딸에게 어느 정도 좀 이입도 하고 그렇게 표현도 하고 어머니랑도 거의 의절하다시피 지내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그랬을 수는 있겠다 이해는 가는데 그렇지만 나라면 저러지 않겠다 않고 싶다 라는 느낌을 들게 하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반면교사 삼아서 저러지 말아야지 약간. 그러고 싶지 않다. 네. 근데 왠지 재밌어요. 지우랑 되게 비슷하다 했잖아요. 네. 저는 제일 먼 인물 지우 뽑으셨나요? 네. 진짜요? 왜요? 아니 제일 멀다? 사실 어느 정도 일부분씩을 다 인물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되게 많이 멀게 느껴지진 않았는데 되게 확연하게 재밌었던 게 지우랑 지연이가 너무 이공계 사람 같다고 해야 될까요? 천체 동아리에서 만났다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하는 게 되게 쿨하고 멋지고 제가 추구하는 어떤 우정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추구한다는 것은 제가 될 수는 없다는 상태라는 걸 뜻해요. 그래서 그런 느낌에서 조금 멀게 느꼈는데 저는 그게 되게 만약에 우리 셋이 이 책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런 상상을 했을 때 바른 수제비님이 굳이 가까운 인물을 뽑는다면 왠지 지연이나 지우 뽑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 바른 수제비님 옆에 지연, 지우가 같이 있거든요. 저는요 지금 방금 왜 놀랐냐면 네. 지연이 이공계 사람 같다고? 정말요? 지연 정도면 너무 풍부하지 않나요? 조금 더 딱딱해 하는 건가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사실 지연이가 화자여서 풍부해 보이는 건데 사실 지연이가 외부에 표출을 하는 거는 거의 없거든요. 지우랑이나 그나마 자기 상황을 공유하고 뭐 할머니랑이나 그나마 사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사실 할머니한테도 자기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일방적으로 듣고 같이 나눠 먹고 이런 생활이지 외부에서 봤으면 지연, 지우
그리고 그 곁에 자연스럽게 앉아있는 다른 수제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화자였고 이 사람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좀 전달해주는 것처럼 나오니까 사실 좀 풍성하게 느껴지는 거겠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연이라는 친구가 사실 큰 상처를 받긴 한 거잖아요. 이제 큰 상처를 받고 뭔가 이렇게 어딘가로 떠나 내려오고 어딘가를 벗어나겠다는 결정을 하고 뭔가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감정의 고조가 느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뭔가 그 감정에 동해서 내가 아예 이 지역을 이탈했을 정도. 그 감정을 견디지 못하는 못해서. 뭔가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근데 또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감정을 표현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도망치듯이 떠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그래도 희령에 가서 조금 지연이라는 친구가 많이 회복했다고 느꼈던 게 처음에는 막 예의를 차린다고 그냥 엄마나 아버지가 뭐 이렇게 할 때도 예의 차린다고 이혼한 거 말하지 마 이렇게 할 때도 말 안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삼촌이랑 들이받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때로는 떠나는 것도 필요하겠다. 어떠셨어요? 솔솔님은 뭔가 인물, 제일 인상 깊은 인물이 있었어요? 저는 인상 깊은 인물 하나만 꼽아야 하나만 됩니다. 하나만 고르 저는 늘 절대 하나 못 고르고 하나 고르는 게 진짜 너무 어려워요. 생각나는 대로 그러면 둘까지 봐드립니다. 둘이요? 둘도 못 골라? 저는 근데 그 세비댁이 좋았어요. 그래서 세비 어머니랑 세비 아줌마이랑 세비 아저씨 둘이 되게 좋았는데 그 둘이 하는 행동이나 사람을 대하는 거나 마음가짐이 되게 선하다고 해야 될까요? 누구를 괴롭히려는 생각 전혀 없고 기본적으로 사람은 다 선해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대하는 것 같은 마음이 많이 들었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는 것 같은 마음이 많이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말은 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처음에 뭐 세비 아주머니가 개성에 왔다가 한번 세비 아저씨가 천식과 폐병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세비로 내려갔다가 이제 세비 아저씨 장례를 치렀던 그리고 나서 이제 시어머니 댁에 있다가 쫓겨나왔잖아요. 그때도 해야 될 말을 하고 나온 것 같아서 시어머니가 나가라 뭐 그 희자 머리를 퉁 때렸을 때 왜 그러세요? 이제 그쪽 손녀도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막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왔을 때 세비라는 사람이 강해서 선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었고 영옥이라는 나라는 할머니한테도 세비 아저씨는 해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잖아요. 한 사람에게 그런 평을 받을 수 있을 정도라면 그 사람의 삶을 참 따라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롤모델 삼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상이 많이 깊었고 맞아. 나중에 그래서 영옥이한테 너 시인해야 되겠다 이랬잖아요. 맞아요. 그냥 그런 게 되게 많이 인상 깊었고 저는 자꾸 동물들이 인상이 너무 생명체 허용합니다. 네. 그 봄이, 귀리, 현미 얘네들이 너무 인상이 많이 깊었는데 동물을 원래 좋아하시나요? 동물 좋아하죠. 동물 좋아해요. 저희 동물 좋아하는데 그냥 내가 좋은 걸 좋아라고 온몸으로 표현하는 동물들이면서도 또 위로를 해주면서도 말도 알아듣고 그런 게 또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네? 근데 좋았어요. 그래서 귀리를 만났을 때 마치 봄이가 환생한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유난히 가깝게 느껴진 인물이 있어요? 유난히 가깝게 느껴진 인물은 없는데 근데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 영옥이 저의 어떤 일면 같기도 했어요. 영옥이가 남선이랑 결혼을 할 때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내 마음속에서 아니라고 하는데도 약간 아니에요 이러면서 자기를 기만하고 그냥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걸 내내 후회하잖아요. 그게 저의 어떤 일면이기도 했어요. 저도 살면서 뭔가 어떤 인정을 받고 싶어서 특히 특정 어떤 인물들한테는 인정을 받고 싶어서 되게 아둥바둥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저랑 되게 할머니를 많이 겹쳐서 봤었는데 그러면서도 위로가 됐던 게 그 영옥이가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지금 되게 멋진 할머니가 됐잖아요. 지연이한테 지연이가 먼저 알아봐줄 때까지 기다려줄 수도 있는 할머니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요거 또 내가 인정하고 또 바뀌면
이렇게 될 수 있겠다. 이런 할머니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들어서 좋았어요. 가깝기도 하고. 맞아요. 그 할머니랑 만나는 장면 너무 좋았어요. 그쵸. 처음에 만나는 장면. 네, 처음에 만나는 장면 뭔가 되게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다는 듯이 기다리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만남 장면 나오기 전에 그 앞에 겨울밭을 억지로 갈진 않잖아. 그런 말이 있거든요. 전 그 말도 되게 좋았는데 그 억지로 갈지 않는 할머니가 나타난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엄마랑 만났을 때 나눴던 대화 말씀하시는 거죠. 엄마랑 만났을 때 이제 엄마가 이제 겨울밭을 억지로 가려고 하는 듯이 느꼈던 화자가 이제 할머니를 만났을 때 그 기다려주는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대비되는 장면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22년 정도 만에 만난 거였잖아요. 지연이가 할머니랑의 얘기를 할 때 나는 우리 사이의 난감함, 어색함, 어려움이 나쁘지 않았고 그런 감정들의 바닥에 깔린 엷디-엷은 우애가 신기했다. 이 느낌을 너무 알겠어서 이게 근데 서로 되게 배려심 맥스여야 가능한 어떤 편안함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서로 너무 침범하는 거려나? 하고 몇 번쯤 생각하다가 뭔가를 해주는 사이여야 이게 가능한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걸 되게 좋아해요. 둘이 처음 만났을 때처럼 진짜 밭을 억지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아, 그쵸. 제가 느끼기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고요. 그래요? 저는 좀 그 선이 되게 두껍고 좁은 것 같아요. 그냥 제 바운더리가. 그래서 조금만 침범할 끼미만 보여도 일단 도망가. 일단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되는 그 좀 희한한 사람이어가지고 되게 독서 모임에서의 탄토님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놀라요. 저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맞아요. 독서 모임에서는 누구보다 벽이 얇은 것 같거든요. 벽이 없잖아요. 거기 그냥 이렇게 넓은 초원에. 저한테 초면에 쌍둥이세요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이게 약간 뭐랄까 그런 얘기도 했었죠. 그때 저희 모임이었죠. 네, 다 같이 있었을 때. 맞아. 그때 막 MBTI 얘기하다가 되게 사고회로가 비슷하게 느껴져가지고. 맞아. 근데 또 진짜 희한한 사람인 거는 그런 나를 들키고 싶지 않다는 느낌이거든요. 또 추구미는 아예 정반대인 거예요. 막 누구랑이나 다 10년지기 할 수 있고 외향적이고 쿨해 보이고 막 약간 이런 게 또 추구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잠깐 나가는 독서 모임에서 그게 가능하죠. 그 3시간 동안은 이제. 그쵸. 그 2-3시간은 충분히 가능하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전날 시뮬레이션을 한 50번 정도 돌리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이제 일상에서 실제에 저는 좀 확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독서 모임을 통해서 만나는 분들은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여리다고 해야 될까요? 좀 여리기도 하고 그냥 가까워지고 싶어요. 저 사람하고 그렇게 막 뭔가 따지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뭔가 한숨 봐. 너무 깊었어요. 그 한숨이. 저 사람을 내가 판단을 해서 저 사람과 내가 가까워질지 아닐지를 좀 계산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긴 오프라인 모임에 그 모이는 것 자체가 모임 가입부터 한번 걸러지고 약간 책도 뭔가 관심 주제 필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또 괜찮은 사람의 확률이 점점 올라가면서 걸러진 사람들과 만나는 느낌이라. 괜찮다는 게 나랑 잘 맞을 가능성이 높은? 유해하지 않다? 그쵸. 그것에 가까워요. 유해하다는 건 뭘까요? 나에게 불편과 불안과 그런 달갑지 않은 감각을 좀 쉽게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기질적으로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은 아닌데 또 표현 방법이 희한하게 잘못 길들어서 이상한 대화법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뭔가 확률 자체를 좀 나랑 분위기가 비슷하거나 관심사가 좀 비슷하거나 확률을 좀 높인 채로 만나는 느낌이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모임의 사람들하고는 일상을 많이 공유하지는 않는다? 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일상을 공유하지 않으면
그렇게 상처받을 가능성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어떤지 충분히 판단한 다음에 나의 일상으로 같이 들여올 수 있는 그런 거리감이 확보된 채로 만나는 것 같은데 뭐 저희가 회사에서 만난다거나 하는 분들은 이미 너무 일상에 침범해 있는 느낌인데 그 상황에서 좀 배려가 없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느낄 때가 많다 보니까 그런 유해함을 느끼는 내가 내 가시를 세울지 눕힐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아. 좀 안전함을 쉽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원하면 다음에 또 볼 수 있고 뭔가 그것도 모임에서는 좀 자유롭잖아요. 선택의 자유가 조금 넓혀져 있으니까. 그리고 나도 마음을 열고 참석을 하니까 얘기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참석을 하니까. 근데 저는 얘기해야지라고 참석하진 않거든요. 사실 나는 얘기 안 할 건데 하고 누구보다 끝나고는 나 말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진짜요? 아, 알았다. 나도. 두 분이 똑같아. 저 맨날 모임 끝나면 나 오늘 말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나만 말했나? 나 때문에 말 못한 사람 있으면 어떠지? 그러니까 이게 책 얘기를 하면은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지나 봐요. 저랑은 근데 반대예요. 저는 얘기해야지 이러고 와서 얘기 이거 더 했어야 되는데 못했네 이러고 오긴 하거든요. 왜냐면 저희랑 같이 모임을 하니까 저희는 얘기 오늘 좀 덜 해야지, 말 좀 덜 해야지 이러고 나가서 너무 많이 했네 이러는 그 정반대 위치에도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듣다 보면 너무 재밌어서 자꾸 그래서요. 그 다음을 자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에 걸려 들어간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그러면 이건요? 자꾸 이렇게 물어보게 되니까. 맞아요. 너무 어떡해요. 말씀을 잘하신 잘못입니다. 뭐 그러면서 좋아요, 저는 그래서. 맞춰 나가는 거죠. 각자 재미 챙기면 되지. 맞아요. 저도 인물 얘기를 살짝 해보면 네. 되게 가깝게 느껴진 인물이 사실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냥 역사책 보는 느낌? 그 정도 거리감이 있었어요. 액자 속에 내가 되게 오래된 앨범을 보는 것 같은 느낌? 되게 멀게 느끼셨네요. 그쵸. 저랑 되게 가까운 얘기라고는 못 느꼈는데 되게 여성들 얘기가 잘 나와 있어서 좋다. 이 정도에서 끝났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근데 요번에 읽는데 이게 여기 막 이제 아픈 모친과 딸. 근데 그 사이에서 또 모녀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 같은, 이것도 제가 모녀만 해봐서 그렇겠죠? 뭐 부자 사이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부자를 안 해봐가지고. 그냥 당사자의 입장으로 말하면 되는 거니까. 네, 모녀 사이에 되게 애매한 지점이 저는 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서로를 챙기려던 의도였어요, 사실. 근데 표현의 방식이나 어떤 타이밍이 되게 안 맞아서 이게 세대 차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전달이 올 곳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니고 그런 의도도 아닌데 막상 행동을 했더니 저쪽에선 오해를 한다든지. 뭔가 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대부분 깔끔하게 풀지 않고 넘어가서 그 누적된 어떤 피로에서 오는 또 막 미운 말들이 있고 나중에 또 그렇게까지 말할 건 아니었는데 약간 서로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은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오묘한 관계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약간 화자 지연이 엄마가 길미선 씨, 미선 씨도 사실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니까. 그쵸. 사실 뭐 말은 너무너무 제가 막 화가 나게 많은 말을 했지만 이혼녀가 자랑이냐 뭐 참 말은 믿게 하는데 나쁜 마음에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쵸. 엄마 입장에서 걱정을 하고 좀 챙기려고 하고 이 워딩도 싫은데 좀 정상적으로 딸이 제대로 살았으면 하는 마음은 사실 보이는데 말이 너무 밉고 점점 가까이 갈 수 없게 하는 말들이고, 그리고 지연이도 좀 차라리 할머니는 대를 하나 건너뛰었기 때문에 거리감이 되게 있었기 때문에 세월도 있고 말이 잘 통하는 느낌인데 노인에 대한 어떤 배려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근데 정작 한 세대 위에 엄마랑은 둘이 되게 뭐만 하면 싸우고, 근데 싸울까봐 또 말을 덜 하긴 하는 건데 점점 쌓이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여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우리는 그래서 결국 끝까지 싸울 수 없는 사이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제 책으로는 137페이지에 있거든요. 서로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가 돌이킬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우리는 눈빛으로 공유하고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끝까지 싸울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 정말 끝이 날까봐 끝까지 싸울 수 없는 사이가. 저도 모녀 관계에서 좀 이런 게 특히 많은 것 같은. 근데 저는 그 모녀 사이의 관계는 서로가 다르다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 조모와 이제 그 손녀의 관계에서는 멀다라는 걸 디폴트로 갖고 있거든요. 그냥 저 사람은 저 연령에는 저럴 수밖에 없어라는 거를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 엄마는 나와 동시대를 살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어머니가 살았던 그 유년 시절을 우리는 안 살았잖아요. 거기서 오는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데 그 차이를 이제 딸 입장에서는 이해 못하게 되고 이해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 어머니는 딸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딸의 그렇죠. 유년기가 뭐 어쨌든 학교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뭐 이 딸이 사회생활을 하고 그런 뭐 또래 생활을 하는 관계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어쨌든 다 동시대에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임에도 너무 거리가 먼 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삶과 딸이 지향하는 이상적인 삶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좁혀질 수 없는 그 간극 때문에 딸을 위해서 하는 일이 딸에게 오히려 상처가 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거에 더해서 한 가정 내에 보통은 엄마랑 딸이 있고 아빠랑 아들이 있으면 대부분의 가사를 엄마랑 딸이 도맡게 돼요. 당사자성 발언입니다. 보통은 아들은 주방 들어오면 고추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저도 듣고 자랐어요. 누나인데 당연히 너가 챙겨야지. 애가 밥을 안 먹으면 시간 맞춰서 밥을 챙겨야지. 되게 어릴 때부터 그게 너무 당연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동일시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동시대를 같이 견뎌냈다는 어떤 동질감 같은 게 또 있어서 분명히 다른 시대를 살았는데 할머니만큼 아예 멀어서 굳이 이해를 하지 않아도 그냥 납득이 되고 넘어가게 되는 관계가 있으면 동시대에서 같이 착취당하면서 살은 어떤 한 가정 내의 모녀가 되면 좀 그거에서 오는 동일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배신감 같은 게 약간 너만은 날 이해해야지. 이해해줄 줄 알았는데 같은 집에서 같은 어떤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딸이 나를 이해를 못 해주다니, 엄마가 나를 이해를 못 해주다니, 이런 반감이 더 세게 오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한 전투지역 같은 게 생겨 있는데 그거를 또 회피해요. 보통 한 번 꺼내면 사실 그 판도라의 상자는 끝이 안 나거든요. 지난 수십 년 쌓여온 거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사실 당장의 일상도 바쁘기 때문에 덮어두자. 그걸 지금 꺼내서 뭐해. 변할 게 없는데. 이렇게 하고 덮어두게 되니까 모녀 관계가 좀 늘 상시 전쟁 중인 느낌이라고 할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저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래서 이러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으로 솔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그때 엄마가 같은 어떤 마음인지 알겠어. 그런데 엄마 이런 마음으로 한 거잖아. 근데 나는 이럴 때 상처받아라고 그냥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래 내가 네 상처만 주는 사람이지 하면서 이렇게 팍 부딪혔었는데 이제 그런 게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엄마도 저에게 사과를 하고 저도 엄마한테 미안한 거 사과하게 되고 이렇게 좀 맞춰지긴 지더라고요. 그래서 부딪히긴 부딪혀야 된다. 결국 얘기를 해보긴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근데 참 그 부딪히는 것 자체가 힘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보통 살짝 부딪혀 볼까 하고 표면 살짝 부딪히다가 아니 하지 말자. 맞아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냥 부딪힐랑 말랑 하는 상태로 정말 그 큰 불씨 되기 전에 꺼버린다든지 정말 그렇게 되는 게 모녀 사이 같기도 해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미선 씨였어요. 아, 잘 돌아왔다. 너무 잘했다. 자연스러웠다. 그래서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인물은 미선 씨였고 가깝게 느껴졌던 인물은 영옥 씨였어요. 할머니요? 약간 영옥 씨가 지연이한테 되게 쿨한 할머니잖아요. 되게 멋진 할머니. 적당히 거리감 지켜주고 그리고 막 상태가 안 좋아 보일 때도 괜찮아? 내가 뭐 해줄 거 있어? 라고 묻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가족끼리는 특히. 물론 거리감이 한 22년 정도 있으니까 더 그랬겠지만 혈연이라는 걸 서로 알고 있고 그동안 얽힌 어떤 사연이 있고 이런 사이에 그게 되게 의외로 힘들어요. 너 뭔 일 있어? 하고 묻는 게 빠르지 내가 너한테 뭐 해줄 수 있는 거 있어? 라고 묻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상대방은 아니야 지금은 괜찮아 하고 잠깐 시간 여유나 좀 그런 거를 둘 수가 있게 선택지를 주는 질문인데 그러기가 되게 어려운데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저의 추구미기도 하고 이런
그런 할머니가 너무 되고 싶고 대화 방식 같은 게 되게 가깝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가까워지고 싶은 부분도 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영옥이라는 인물이 제일 복잡한 인물인 것 같더라고요. 중간에 한번 영옥이는 이때 한번 죽었다라고 나오기도 하고 그 이후에 또 할머니가 된 영옥이는 또 다르다고 느꼈거든요. 왜냐면 사실 영옥이랑 딸밖에 없는 관계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딸이 이제 의절을 하고 그렇게 했다가 그러면은 피부치가 거의 없는 상태로 지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로 이제 10여 년을 견딘 다음에 손녀딸을 만난 거잖아요. 그 시간 동안 영옥이 깨우쳤을 어떤 그런 관계성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지금의 영옥이를 만든 것 같아요. 분명히 그 엄마를 키울 때의 영옥이는 지금 정도의 성숙한 영옥이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손녀딸을 대하는 영옥이는 이때 이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그런 십수년의 후회들이 뭔가 만나면 잘해줘야지, 만나면 어떻게 해줘야지 그런 마음들이 지금의 영옥이를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지연이한테 얘기를 할 때 자기가 이제 딸인 미선이한테 옛날에 뭐 이렇게 막말도 했었고 그 뒤로 그냥 입을 다물었고 뭐 이런 자기 고백적인 어떤 얘기들을 할 때 그 시간을 되게 많이 곱씹었구나 후회했구나 곱씹고 후회하는 사람은 늘 저랑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그런 짓을 자주 해서 그런데 그래서 되게 가깝게 느껴졌고 멋진 할머니가 된 게 나도 나이가 들면 근데 저럴 수 있을까? 중간에 이제 영옥님 집에 지연이가 처음 초대됐을 때였나? 위에 싱크대 찬장 문은 떨어져 있었지만 뭐 되게 단정하게 정리가 돼 있었다. 요게 되게 손을 매일매일 잘 바지런히 탄 집처럼 느꼈거든요. 그 묘사 장면이. 저는 거기서 영옥은 그래도 자기 선 안에서 굉장히 바지런한 사람이고 할 수 있는 건 본인 손으로 다 하는 사람이고 지연이한테도 너 무슨 노인 가정방문 왔냐 맞아요. 막 이러잖아요. 봉사활동 왔니? 뭐 봉사활동 왔냐 내가 알아서 다 할 거다 뭐 약간 이런 성격도 되게 가깝게 느꼈고 뭔가 나이가 들어도 내가 신체 기능에 이상이 없이 저렇게 바지런히 살 수 있었으면 좋겠기도 하고 그래서 영옥이 되게 가깝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되게 부지런히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 것 같잖아요. 이렇게 기댈 곳이 사실 많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혼자 살면서도 어쨌든 그런 세월들을 견디면서 왔을 거고 되게 뭔가 생각했을 때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맞아, 멋있어. 근데 혼자 사는 할아버지는 보통 안 멋있거든요. 진짜 싫다. 전 사실 그런 이미지를 계속해서 갖고 가는 것도 되게 안 좋다고 생각했어요. 혼자 살아도 분명 깔끔하게 멀끔하게 잘 지내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옛날부터 그 얘기가 진짜 많잖아요. 나이 들어서 혼자 있는 여자는 알아서 잘 괜찮은데 혼자 남은 남자는 되게 지저분하고 밥도 못 챙겨 먹고 혼자 할 줄 아는 게 없고 막 이런 이미지가 늘 있었어요. 옛날부터. 저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자랐고 그래서 남자가 혼자 남으면 안 된다. 어디 해외에서 여자라도 사와서 결혼을 해라. 실제로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40, 50대까지 결혼을 못한 남성들이 실제로 베트남 여성을 돈 주고 사와서 결혼한 경우도 두 컵을 봤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런 이미지를 계속 내가 주시하고 의식하고 살기도 싫거든요. 그냥 사람이지 사실. 제가 성별 이분을 별로 썩 달갑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사람마다 다른 건데 뭔가 프레임을 자꾸 씌워서 그 사람을 챙겨야 되고 뭐 밥을 헤매겨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나쁘다 생각하거든요. 가사 노동에 그만큼 여성만 들어 있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닌가. 가사 노동 자체가 안 했던 남자 어른들이 훨씬 많은 상황이다 보니 그걸 전담했던 그 여성이 죽고 나면 이제 그 남성이 가사 노동을 그 나이에 새로 배우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긴 하니까 그러면은 가사 노동은 원래부터 같이 했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그렇죠. 결론으로 가야 되는데 여자가 새로운 여자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 자기 밥은 자기가 챙겨 먹을 줄 알아야지.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멋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내 삶을 내가 잘 단돌이 해서 정리하고 맞아요. 살 수 있다는 게 그래 하지 말고 싫으면 하지 말아라. 저는 평생 그러고 살고 싶진 않거든요. 하필 또 여기 화나게 하는 남성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 부분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제가 되게 달고 싶은 곳에 메모가 이미 다 달려있더라고요. 21년도에 네. 판도님이 달아놓으셨군요. 네, 그게 너무 신기했고 웃겼거든요. 탄토님은 변하지 않았다. 한결같은가 봐요.
중간중간에 왜 막 명희 언니? 그 엄마 미선의 친구였는데 그 명희 언니가 엄마가 아팠을 때였나? 아버지가 수술 받아도 뭐 확률이 높지 않고 그럼 그 많은 돈 들여서 수술 꼭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었던 것도 나오고 여기 나오는 남성 인물들이 대부분 너무나 전형적인 남성 같다고 느꼈거든요. 제 현실에서 너무 많이 자주 봐왔던 그리고 주변에서 많이 들었던 저는 증조부가 제일 싫어요. 저도 증조부 싫었어요. 중조부 누구였지? 기억도 안 나. 증조부가 영옥 할머니와 미선의 삶을 망친 주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영옥이 결혼하게 만든 그 인물의 흠결을 알고도 그쵸. 용인했으니까. 알고도 말을 하지 않고 혼자 판단해서 용인해버렸잖아요. 왜 용서를 네가 해? 그러면서 나중에는 남선이가 속초로 갔다고 너는 남편 하나도 제대로 단돌이 못하냐고 오히려 영옥한테 와가지고 막 타박을 하잖아요. 뭐라고 했죠. 그래서 그냥 이 소설의 전반을 관통하는 그 갈등을 만들어 버린 주범? 갈등의 시발점? 네. 시발점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일만 아니었으면 영옥도 누군가 좋은 사람을 만났거나 좋지 않더라도 미선의 아버지가 존재했더라면 미선이 제대로 호적에 올라있는 아이였더라면 받지 않았을 상처들이 너무 많았다. 제일 나쁜 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기분 좋아서 술김에 남선이가 혼인시켜 주십시오. 그러지 뭐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너무 가벼운 마음이었던 가볍게. 거죠. 그리고 영옥한테도 늘 수시로 영옥아 나는 네 좋다는 남자 나오면 무조건 결혼시킬 거다. 이런 얘기를 영옥 본인한테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으니까 영옥이 얼마나 자기 기가 없었을까. 기를 못 펴고 살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냥 그 증조부에게는 영옥이라는 존재가 빨리 치워버려야 되는 존재라고 여겨졌던 것 같아요. 저는 아빠가 제일 싫었는데 아빠 그 미선의 남편이요? 네. 결혼식장에서 이제 왜 이혼한 거 다 말하냐 이러면서 술 먹고 그렇게 부모 얼굴에 먹칠을 해야 속이 시원하겠냐 이랬잖아요. 그 정도로 먹칠될 어떤 것이었다면 대단치 않은 거라 생각해요. 딸이 이혼했다고 본인 뭐 얼굴에 먹칠이 된다면 본인이 그간 쌓아온 게 별로 가짜나서 그런 거겠죠.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싫었던 게 엄마가 이제 유방암 수술하고. 재발 때문에 수술하고 하는데도 왔다 갔다도 안 하고 퇴원해서 한다는 말이 몸은 좀 괜찮아? 밥 먹으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말이나 멕시코 간다고 했을 때 내 밥은 내 반찬은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놈의 밥 정말. 그놈의 밥. 제가 저번에 어떤 도서전 그거 어디였죠? 우리 같이 갔던 서울 퍼블리셔스 테이블. 맞아요. 독립출판 박람회를 같이 갔었잖아요. 거기서 제가 장녀 해방일지라는 책을 샀어요. 근데 거기에 한 꼭지가 그놈의 밥이었어요. 이게 저도 너무 많이 듣고 자랐고 뭐 남동생, 아빠 아니 집에 여자가 있는데 왜 남자들 밥을 안 챙겨 먹여?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듣고 자라가지고 전 그게 싫어서 사실 독립한 게 제일 크긴 하거든요. 내 밥 챙기기도 힘든데 사실 귀찮아요. 밥 챙겨 먹고 끼니마다. 근데 그 남의 것까지 내가 어떻게 챙겨요. 남이라고 하면 또 욕을 먹겠지만 진짜 딱 그런 얘기하면 우리가 남이야? 가족이잖아. 이럴 때만요? 아니 그리고 보통 그런 게 어쩌다 한 번이에요. 보통 엄마가 다 챙겨주시거든요. 네. 엄마가 하다가 어쩌다 한 번도 자기 손으로 못 먹어? 나가서 사 먹든가. 돈도 벌잖아. 내 말이. 사 먹어. 그 멕시코 갈 때 그 아빠 밥 어쩌고 하는 게 그게 너무 누적 피로가 센 말이었어요. 엄마도 그걸로 이제 어떤 시시비비를 가리느니 그냥 처먹어 하고 챙기는 게 빠른 거예요. 편한 거예요. 어차피 사람이 바뀌지 않으니까. 근데 그것도 이해가 되고 근데 그걸 지켜보는 딸인 나? 너무 화가 나요. 물론 알아요. 그냥 빨리 챙겨버리고 줘버리고 그냥 내 할 일 하는 게 빠르긴 해요. 막 굳이 말 얹어서 30분 또 싸우고 어차피 또 밥 내가 차려야 되는데 마지막엔 그거보다 그냥 빨리 차려주고 내일 할 일 하는 게 빠르긴 해요. 근데 그런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 나도 그렇고 엄마가 없으면 내가 그것을 다 해야 되는 것도 그렇고 늘 어떤 누적된 피로 같은 게 환멸 같은 게 있는데 그놈의 밥 진짜 너무 그래서 전형적인 타입들처럼 느꼈어요. 남성 인물들을.
저는 근데 지금 방금 산토님이 밥 얘기를 해서 생각이 났는데 밥이랑 또 대비되게 이 책에서는 죽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그 죽은 또 여성들을 계속 살리거든요. 저는 그것도 약간의 대비감이 있다라고 느껴졌는데 처음에 세비가 와서 막 처음 피난 와서 개성으로 딱 들어왔을 때 막 앓을 때 삼천이가 입에 넣어줬던 것도 죽이고 나 지연이가 한번 엄마를 만나고 와서 되게 아팠었잖아요. 몸이 아파서 못 움직이고 연구원 가서도 막 너무 힘들어서 몸살기 때문에 계속 집에 있을 때도 할머니가 전복죽을 이렇게 한 통을 해주셔서 그걸 먹더니 갑자기 이렇게 기운을 차리기도 하고 이런 걸 볼 때 이 죽이라는 게 참 그 단물, 밥의 단물이라는 게 참 되게 사람 사는데 굉장히 많이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 죽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되게 매료되었었던 것 같아요. 아플 때 먹는 죽. 아플 때 먹는 죽. 나를 회복하게 하는 죽. 근데 밥은 그냥 밥 내놔 이런 밥이었으니까 여기서 나왔던 밥들은 밥은 멀쩡할 때 먹는 거잖아요. 죽은 아프니까 해줄 수 있는 누군가 해줘야 하는 거고 스스로 해먹으면 조금 안쓰러운 그런 게 죽이라고 한다면 밥은 스스로 챙겨 먹는 게 보통이다. 맞다. 스스로 챙겨 먹어야 한다. 자기 밥은 자기가 챙기자. 죽 먹을 거면 남이 챙겨주는 거고 밥 먹을 거면 본인이 먹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군요. 죽기 직전에 남이 챙겨주는 것은 죽이니까 본인 밥은 평소에 스스로 챙기자. 아프지 않으면 스스로 먹자. 그게 맞다. 너무 웃겨. 저는 뭔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게 사실 제가 연대를 필요로 하는 가장 큰 이유거든요. 내가 만약 아프거나 나를 챙길 여력이 없고 여유가 없을 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가 분명 있거든요. 옛날에는 굳이 누구 도움 받을 일이 있을까? 뭐 되게 작게는 막 전동 드라이버 이런 것부터 저는 집에 5만 개 다 있거든요. 누구한테 빌리거나 이런 생각이 없어서 진짜 작게는 5만 공구 뭐 필요한 거 뭐 집을 관리하는 데 드는 어떤 것들은 대부분 그냥 갖고 있어요. 뭐 그때그때 필요할 때 그냥 사버렸지 남한테 뭐 빌리고 도움을 청하고 이럴 생각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도움을 청하는 것들에 그거 우리 집에 있는데 하고 제가 그냥 제공하는 역할이 되긴 했는데 예전에는 연대가 필요한가? 잘 되지도 않는데 어차피 요원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면 요즘에는 분명히 이렇게 살다가 고독사 하겠다. 뭔가 독서 모임을 가입한 이유랑도 조금 겹치고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거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작중에 지연이 희령에서 점차 회복되어 가듯이 특히 이 책에서 나오는 여성들 간의 연대 이런 거에 힘을 좀 느껴본 적이 있는지 혹은 그냥 연대 자체에 좀 힘이 필요했던 순간이 있었는지 이런 얘기를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다라는 걸 인정하기까지 저는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저도 책이었던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던 것 같고 사실 학창시절이나 뭔가 이렇게 거치면서는 혼자가 편하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책을 읽고 조금 더 감정적인 교류를 하거나 뭔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혼자는 못 사는구나 를 인정하고부터 그럼 어떤 연대가 필요할까를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그거를 연대가 필요할까를 생각하고 나서 행했다거나 받으셨던 기억이 있으세요? 저는 사실 독서 모임을 하는 거 자체가 늘 받는 경험이었던 것 같고 뭐야 감동이야. 사실 일류엘을 이제 직장에서 잃고 와서 모임에서 충전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되게 무해한 것들을 좋아하는데 그런 무해한 사람이 독서 모임에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감정을 갖고도 사는구나 라고 그런 느끼는 감정들이 있었던 것 같고 연대합시다. 빨리 모아야죠. 연대합시다. 갑자기. 그 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해야겠다 앞으로 딴 데 가서.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하나 건졌다. 혼자가 편하다라는 느낌 아시잖아요. 아직도 사실 좀 그렇긴 하잖아요.
저도 혼자가 편해요. 아닌 것 같은데. 같이 있으면 더 좋은 거지. 편한 거를 생각했을 땐 혼자가 저는 편하죠. 같이 있는 것보다 혼자가 훨씬 편하다는 생각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뭔가 편리하다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게 의사결정 시스템이 머리가 하나인 게 사실 결정은 편하기 때문에 그치만 더 좋은 결정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둘이 하면. 셋이 하면. 그쵸. 더 좋다는 방향이 이제 그거는 모두를 위한 결정이 이제 되어야 가는 하니까. 건데 나를 위한 결정은 나 혼자 하는 게 맞아요. 사실 편하긴 하잖아요.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물론 모두와 같이 해서 또 내가 생각한 거 이상의 더 나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내 인생에서 좀 어떤 기로에 섰을 때 결국은 내 인생이고 내가 결정을 해야 하는 거면 그냥 나 혼자 빠르게 결정하는 게 훨씬 합리적인 결과가 더 잘 나온다고 해야 될까요? 조언 들어봤자 소용없고 왜냐면 그만큼 나를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의 욕망이나 나의 의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꼭 잘 맞거나 잘 알 때만 조언이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의외로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툭 튀어나온 그 한마디 말이 그 사람이 하려고 했던 말의 의도나 방향이나 그런 거는 전혀 조언의 방향이 아니었는데 의도치 않게 내가 받을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쵸? 저는 그게 내가 혼자 하는 결정은 나의 상식선에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나의 상식 밖에 답이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경우가 대화를 하거나 책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될 때 그런 것들을 그 상식 밖의 것들을 내 안으로 좀 확장시키는 느낌을 받을 때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나 지금 이런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는 걸 좋아하는 게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도 혼자 결정하는 걸 좋아해요. 아, 그렇군요. 저는 같이 결정하는 거 좋아하니까 많이 저는 물어볼게요. 다 같이 듣고 결정은 내가. 맞아요. 아, 그러면 상대방이랑 나랑 결정하려는 방향이 다른데 같이 가야 될 땐 어떻게 해요? 같이 가야만 한다면 에이, 그럼 나의 결정을 좀 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설득하나요, 상대방을? 그게 빠르다고 생각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쵸. 내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설득을 해야 되는 거고 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고 하면 계속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답이 나올 때까지. 맞아요. 그래서 점점 모든 결론이 말을 잘해야 된다. 잘 들어야 어렵다. 된다. 그리고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나를 아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알고 있어야 내가 원하는 바를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는 이걸 원해라고 명확히 말을 해야 그 상대방도 아 제가 원하는 게 저거구나를 알기가 쉬운 거거든요. 근데 내가 나를 모르면 상대방도 나를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공감해요. 그 상담 같은 걸 받아봐도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나의 욕구나 나의 불편감,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나를 알아가는 게 제일 먼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살짝 상담을 받았었는데 그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확실히 필요하구나 이런 거를 좀 알게 됐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제일 좋은 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나를 아는 거. 맞아요. 혼자 생각할 때보다 남 얘기를 책으로 좀 보면서 나였다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이건 좀 멍청한 것 같은데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반면교사? 네. 책을 읽다 보면 그거를 절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나 혼자 살 수가 없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요즘은 모임을 좀 자주 다녀서 그런지 꽤 오래 다녀서 그런지 좀 제가 변한 것 같기도 하고 요즘은 최대한 좀 여럿이 모이면 재밌구나. 피곤함과 별개로 재미도 있구나. 피로감이 아예 없어지진 않더라고요. 이게 소통이나 교류를 하려면 제가 좀 타인이 있으면 긴장도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지금 긴장하셨어요? 약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긴장도가 높은 것 같아서 심지어는 얼마 전에 제가 이거 진짜 TMI다. 건강검진에 갔는데 병원이라서 혈압이 너무 높게 나오는 거예요.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거의 한 20분 가만히 심호흡 좀 하시고 기다렸다가 재볼까요 해서 그때는 또 괜찮았어요.
원래 이렇게 박동이 빠른가? 약간 이렇게 신기해할 정도로 혈압이 너무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긴장하셨어요?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좀 집 밖에 나오거나 제가 안전하다고 확실하게 느끼는 어떤 그런 공간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좀 긴장도가 높아서 그런지 피로는 가시지 않는데 최대한 사람들이랑 좀 연결되어 있을 필요가 있긴 하겠구나. 요즘은 그게 좀 디폴트가 된 것 같긴 해요. 옛날 같으면 그냥 혼자 하는 게 혼자 있는 게 편하지.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긴장할 필요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고 그게 편하긴 한데 그치만 필요한 것 같다. 뭔가 여성 연대를 늘 꿈꾸고 있는데 최근에 이 팟캐스트를 하고 있고 솔솔님이랑 저는 뭐 글쓰기 모임도 했었고 늘 그냥 뭔가 여성들이랑 모일 구실을 좀 찾아 헤매는 것 같다. 어떻게 하면 만날까? 바른 수제비님은 혹시 여성들끼리 뭔가를 해봤다거나 이런 경험이 있나요? 일단은 여중여고를 나왔고요. 와. 너무 부럽다. 여중여고를 나오면서 뭔가 그 편함함과 불편함의 경계를 느꼈던 것 같고, 그러고 왜 여자가 더 편안할까에 대해서 좀 생각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 감정의 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남을 이해하려는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내가 이렇게 예민하고 하니까 남도 예민하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나오는 배려가 몸에 배어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사회적으로도 사실 여성이 조금 더 눈치를 많이 보는 환경들이 있었다 보니 여성은 보통 바람직하게 자라난다. 좀 더 검열당하고 네. 센서를 많이 부착한 채 매너를 갖추면서 네. 성장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타고난 매너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사회성이에요. 그래요? 제가 사회적으로 배운 거예요. 배우셨군요. 네. 배웠으면 이제 내 거죠. 그래서 이건 선천적인 게 사실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여중여고를 나오면서 친구들에게 굉장히 많은 검열을 받았고요. 너 그러면 안 돼. 세상에. 너 왜 그래? 그렇게 하면서 고쳐진 모습이고, 이제 그 검열을 거쳐서 그걸 체화한 거죠.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구나.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인 거죠. 지금의 모습은. 근데 이제 남성 사회에서는 그렇게 사회성으로 체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드는 거거든요. 전 또 공대를 나왔으니까 공대에서 보는 그들의 또 다른 모습들이 있다 보니 그들은 배려하면 지는 느낌처럼 보이기도 하고, 문화가 약간 그런가요? 여성에 대한 배려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통 동성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그들은. 동성은 경쟁자고 이기는 것이 당연하고 우월한 존재가 되고 싶은, 동성의 무리에서는 그런 감정들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여성은 동성끼리 있으면 연대가 되잖아요. 근데 남성은 동성끼리 있어도 연대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게 약간 학습의 결과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남자들은 어디서나 좀 대장해야지. 골목에서라도. 사내대장부, 골목대장. 골목에서라도 대장을 해야지. 뭐 서로 싸움을 붙여서 뭐 짱 먹어야지.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 학습의 효과 같기도 하거든요. 이게 그런 환경을 살아봤어야 커서도 자연스럽게 하는 건데, 남성이고 여성이고 사실 기질이 저는 많이 다른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되게 저의 어떤 부분은 평균적인 남성들보다 훨씬 무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있고, 난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인데 이 부분은 남성에 가까운데 이런 기질도 많고, 사실 성별에 따라 기질이 막 나뉘어 있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모성애를 교육받거나 학습하게 되는 것처럼 좀 남성들도 서로 물어뜯고 싸우고 1등 자리에 올라서고 여성은 짝짓기 상대니까 다정하게 대해야지, 이런 학습이 저는 또 되는 것 같거든요. 사회적으로. 그런 거에 어떤 효과 같기도 해서, 그런 환경 세팅이 정말 비슷하게 바뀌었을 때 이렇게까지 차이 날까? 저는 또 그건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또 저는 그런 차이를 만드는 좀 큰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군대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확실히 있죠. 우리나라에서 남녀 간의 갈등이 다른 나라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저는 분명히 그 차이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이 좀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로 넘어오는 건 다 비슷비슷한데 그 갈등이 왜 이렇게 크냐라고 봤을 때 그 차이
차이가 오는 게 좀 군대 문화의 그런 강압적인 태도나 성년이긴 하지만 미성숙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통된 그들의 경험이 만들어내는 안 좋은 시너지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희석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 선명하게 갈리는 이유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거를 지금은 군대 문화가 많이 좋아졌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군대를 간다라는 거 자체에서 불합리함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합리한 걸 내가 하는데에서 오는 또 피해의식도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여러모로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군대라는 목적 자체가 누군가를 폭력적으로 억압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지킨다라는 거이긴 하지만 지킨다는 것은 결국 누군가가 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승패 구조에 놓여있고 그렇다면 결국은 누군가를 때려 잡아야 된다라는 그 기본 기조가 있는 상태에서 상명하복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육체적인 능력이 너무나도 중시되는 사회이고 그리고 그중에서 튀는 사람은 무조건 없애야 된다라는 관심병사라는 이름으로 또 열애돼 버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좀 남성들을 그렇게 사회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학습의 효과를 줄 수도 있겠네요. 요즘은 연대라는 단어 자체가 좀 오염됐다고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어떤 지점에서 오염됐다는 느낌 받으세요? 가벼워진 것 같다는 느낌도 있고. 근데 저는 연대가 무거워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어딩을 좀 바꿔볼게요. 네. 너무 자주 쓰인다. 다른 의미로 쓰인다? 연대의 뜻을 국회에서 국회에서 쓴다?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쓸 때도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어쨌든 연대라는 것 자체는 사실 혼자가 약하니까 모여가지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자라는 게 어느 정도 목표일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를 이기주의로 국회에서 해석하는 경우가 좀 많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애초에 그냥 그룹핑의 의미로 연대를 쓰는 것 같다는 느낌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좀 전에 바른수제비님 말한 것처럼 누군가가 우리 좀 모여서 목소리를 내보자. 근데 그것을 싸잡아서 매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땡땡 저 연대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라고 납작하게 압축하기 위한 단어 사용? 좀 오염됐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사용하는 다른 단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연대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환기되는 것 같고 그거야말로 위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를 수 있는 거거든요. 저 사람들, 저 집단들이라고 하면서 싸잡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위기가 있음을 힘의 논리 차이가 있음을 좀 반증하는 것 같아가지고 연대는 필요하죠.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 단어를 처음 마주쳤을 때랑 비해서 너무 자주 쓰이고 자주 보이고 굳이 저 단어를 저기에 안 썼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순간이 많다 보니까 저는 작게 연대들이 되게 좀 많이 귀하고 고마울 때가 있었는데 올해 초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여성 대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랑 어쩌다가 식사를 하게 됐어요. 올해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어쩌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말에서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 그 대표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올해 목표는 반념하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념이요? 이랬더니 사람들이 왜 모든 매사에 전념하려고 하잖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힘이 다들 많이 빠지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반념만 하면서 살려고. 그게 내 목표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많은 위로이자 힘이 되었던 게 그 연초에 제가 진짜 막 슬럼프에 막 번아웃에 막 이게 엄청 쌓여 있어서 나는 잘해야 돼. 증명해야 돼. 이런 생각이 굉장히 저를 괴롭히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그때 대표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을 때 나이가 좀 있으신 여성 대표님이셨는데 그게 그렇게 그냥 위로가 확 되더라고요. 전 이것도 연대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제 안위를 걱정해주시고 물어봐주시고 이렇게 살면 돼. 뭐 그때 뭐 바른수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를 잃지 마 이런 말씀 해주시면서 솔솔도 그냥 반념하면서 살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되게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너무 좋아. 반념이 뭔가 하다가 전념 대신 반념 그런 유한 태도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요즘은 너무 본인의 모든 것 이상을 쏟아서 다 소진해버리는 그림이 너무 흔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사람 정도는 좀 소진시켜도 괜찮지 않아? 사람 많은데?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그게 제일 위험한데. 투잡이나 쓰리잡 막 이렇게 하는 게 만연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너한테 평생 직장은 없고 뭐 너의 뭐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막 자꾸 이렇게 사람을 들들 볶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데 사회는 점점 더
그 좁은 길을 향해서 가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주변을 다 같이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사회 전반이 다 맞아요. 살면서도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나 이 정도면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게 하고. 대단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욕심을 위해서 추구하는 바가 있으면 본인을 이제 스스로 볶아가면서 최근에 가면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는 저는 그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평범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이 들들 볶여야 되는 사회는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너무 사회를 병들게 하잖아요, 진짜로. 진짜로. 근데 저는 스스로를 볶는 사람들이 음. 나쁘다고 생각해요. 아. 왜냐면 그 사람들이 주변에 불안을 퍼뜨린다고 생각해요. 난 이 정도 하는데 너는 노네? 너네 다 늙어서 어떡하려고 그래? 약간 이런 식으로 본인을 볶는 사람들이 주변에 퍼뜨리는 불안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점점 쉽게 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부터 좀 진정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본인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나는 평범한 삶을 위해서 들들 볶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노년에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어. 그가 원하는 것 자체가 정작 노년에 안정된 삶인 거예요. 난 대단한 걸 무언가를 하고 싶어가 아니라 그냥 안정된 삶을 위해서 들들 볶는 사람은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목적하는 바가 있어서 나는 이게 하고 싶어서 목적지향적으로 그걸 향해서 가는 사람은 사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나를 채근하는 건데 너는 이걸 하고 싶은 게 아니면 그렇게 널 채근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불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올바르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진짜 내가 어떤 목적이나 꼭 이루고 싶은 어떤 열망 같은 게 있으면 뭐든 일을 대하든 매사 대할 때 표정이 다르거든요. 너무 신나고 막 재밌어가지고 어떻게 주체를 못하겠어서 이걸 하게 눈이 되는 반짝반짝하다고 반짝반짝거리게 되잖아요. 그거는 보다 보면 저도 약간 감화되기도 하거든요. 나도 저렇게 반짝반짝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연결되네요.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은 보통 템포를 조절을 잘 한다고 해야 될까요? 자기 한계선을 잘 알고 요즘 말로는 약간 메타인지가 좋은 사람들은 자기 상태도 잘 알고 컨디션이 어떨 때 어떻게 관리를 하면서 이 목적을 이뤄야 되는지도 알고 이런 사람은 당연히 반짝거리고 멋져 보이죠.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그 에너지가. 근데 이제 나빠 보이는 사람은 그냥 들들 볶는 사람. 뭐라도 해내. 있어 보이는 거 뭐라도 해내.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야 너네 괜찮겠냐? 불안을 퍼뜨리고 그런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유튜브도 오염됐어요. 제 기준에 그런 가만 듣다 보면 어떤 인생의 커다란 깨달음을 이게 내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는데 너무 나눠주고 싶어 이게 아니고 이런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내 강의 구매해 볼래? 약간 이런 거에 너무 오염됐다고 느끼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돈 때문에 본인도 들들 볶고 남들도 들들 볶고 뭐 서로 배우고 싶은 거 배우는 사람들이고 나는 돈을 벌고 좋잖아. 하지만 저렇게까지 숨가쁘게 뭘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을 들들 볶게 되는 사회에 괜찮을까? 이 생각을 진짜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대단하지 않은 걸 유료 구매해야 되는 사회가 되었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사실 정말 기술적인 거나 막 이렇게 필요해서 배움이 필요한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에 유료 구매하는 것들은 대단한 인사이트가 아닌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냥 혼자 책만 읽어도 아니면 정말 좀 주위 사람들의 원만한 대화만 있어도 일반적이라면 깨닫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일반적인 대화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가 되다 보니 그런 대화에서 얻을 수 있는 무언가를 유료 구매하는 사회가 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판매하는 사람은 그게 판매가 되기 때문에 파는 거지 그게 판매가 안 되는 분야였으면 그게 시장 형성이 안 됐을 거거든요. 뭐 판매하는 사람은 이런 게 팔린다고? 라고 하면서 팔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 플랫폼 업체라는 장사꾼이 등장하면서 많은 게 오염됐어요. 플랫폼으로 파는 것 자체가 나의 지식을 어느 정도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쉽잖아요. 노동력이 많이 들지 않는 많은 사람에게 퍼뜨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에서 많은 노하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확산시키고 어느 기술을 독점하고 있던 사람이 그런 걸 나누어주고 무언가를 쉽게 배울 수 있게 하는 측면에서는 너무 좋은데 되게 그렇지 않은 기술적이지 않은 무언가를 판매하게 되는 그런 상황은 조금 부정적인 것 같아요.
같아요. 모든 게 다 약간 가치화? 재화되면서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교육도 이제 다 모든 게 서비스가 되어버리고 그냥 나눌 수 있었던 게 교환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게 이게 근데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렇게 좀 각박하게 만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팔리는 이유가 일상의 대화가 부족해졌기 때문에 그런 대화가 일상적이게 되면 그게 그냥 아무렇지 않아 보여요. 그거가 대단해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대단하게 만들 게 있는 게 결국 우리 일상이 좀 많이 파괴가 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반증 같은 거기 때문에 일상적인 것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왜 대화를 좀 안 하게 됐을까요? 그러면? 저는 그게 사회의 역할, 사회가 잘못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사실 목적이 성장이 아니라 공부잖아요. 그러면 내가 배워야 하는 그런 교양이라는 것들이 대화를 위해서 배우는 것들도 많고 성장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다 무시한 채로 성적만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그런 유년 시절을 보내고 나면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만 해도 이제 그런 것들을 나중에 느낀 거거든요. 아, 세상 혼자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자체가 그런 교육을 거치고 나서 인생 어차피 혼자 사는 거야 라는 체념을 했다가 점점 그래도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구나 를 깨닫게 되는 건데 먼저 인간이 사회적이라는 거를 깨닫게 된 다음에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배우기도 전에 이제 목적 지향적인 사람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미 승자와 패자가 쉽게 나뉘어져 버리는 거고.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내가 어떤 사회에 던져졌을 때 타인에게서 쏟아지는 시선이나 언행들 자체가 나의 재화의 유무, 재산의 규모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 들들 볶는 사람들도 사실은 본인의 어떤 개인적 목적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본인의 어떤 명성이나 재산을 쌓아두어야 미래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보장도 좀 애매하긴 하다. 어쨌거나 지금 먹고 사는 방법이 최소한의 노동을 투입해서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내야 이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됐으니까 다들 투잡 쓰리잡 뛰는 것도 참 결국 돈 때문 아닌가 이 생각이 들고 아까 솔솔님 말한 것처럼 다 가치화, 재화 뭐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을 판매하세요. 판매가 됩니다. 뭐 이런 플랫폼 업체들의 광고 멘트라든지 이러다가 나중에 당신이 여분으로 갖고 있는 장기도 판매하세요. 약간 요렇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당신의 유전자를 판매하세요. 뭐 요 몇 번 유전자는 필요 없으니까 그것도 여기 판매하시면 돈이 됩니다. 돈으로 자꾸 다 교환을 해서 재산을 쌓아둬야 돼. 너네 지금 그렇게 탱자탱자 할 시간 없어. 요런 메시지를 너무 사방에서 주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돈 자체가 또 너무 위계나 차별을 계속 생산해내는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가 돈 있는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돈으로 재미를 사는 나라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대화의 부족이 여기서도 나오는데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없는 거예요. 대화를 평상시에 못하니까 돈을 주고 대화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일상적인 재미라는 거는 사실 사회적 연결에서 나오는 재미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연결에서 나오는 재미를 상실한 채로 다른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만 재미를 추구하다 보니 그게 다 유료 재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재미를 유료로 구매를 하니까 내가 재밌는 삶을 살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네 라는 게 되는 건데 저희 독서 모임 하는 거 큰 돈 들지 않잖아요. 그치만 재밌잖아요. 재밌어요. 근데 그런 재미들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는 사람이 독서가 아니더라도 어떤 커뮤니티나 뭔가 이런 게 제대로 기능을 한다면 돈이 들지 않는 재미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돈이 들지 않는 재미가 너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선택도 결국 불안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확정적인 보상을 바라게 돼 있거든요. 돈을 내면 일단 확정적인 어떤 보상이 있잖아요. 근데 돈을 내지 않으면 이게 어떨지 모르거든요.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데서 오는 선택 같기도 해요. 내가 이만큼의 돈을 지불하면 어느 정도 기준선처럼 보장이 되는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당장 대뜸 모르는 사람들이랑 모임을 나갔을 때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나갔는데 기분만 잡칠 수도 있고 사실은 타이밍이 안 맞으면 그래서 그런 데에서 오는 불안을 회피할 겸 이 정도 돈을 쓰면 이 정도 재미는 따라오겠지. 이 정도 보상은 당연히 얻을 수 있겠지. 하는 데에서 오는 그 유료제야 구매도 있는 것 같거든요. 확실히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실망해본
받아본 경험도 저는 종종 있어서 그래서 리뷰를 많이 보잖아요. 먼저 나보다 먼저 구매한 사람의 리뷰를 본다거나 뭐 그런 경험도 분명히 있고 여행이 많아지고 그런 것도 사실은 그런 유료 구매의 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나도 여행 재미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고 뭐 아니면 음식을 구매하고 하면서 도파민을 찾는 것도 많이 있는 거고 되게 즐거움을 찾기 위한 여정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여정을 좀 더 무료로 할 수 있는 여정을 찾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점점 유료화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유료로 구매하면 오히려 좀 실망도 더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 마음이 진짜 복잡한 게 내가 돈을 주고 구매했는데 나를 배신해? 이런 게 또 쉽게 오거든요. 기대치가 생기니까. 돈을 이만큼 냈는데 이거밖에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보다 별론데? 그러면 거기서 오는 실망감이 또 되게 크게 느껴지거든요. 돈을 이만큼 썼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 주변에 일단 다른 함께할 사람 한 명을 찾아서 그 행위 자체가 재미없어도 그 사람이랑 같이 그 행위를 하는 게 재밌을 수 있거든요. 뭐 책 읽는 건 힘들지만 그 친구랑 이 책을 읽고 떠드는 게 재밌을 수 있는 것처럼 충분히 그런 게 많은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들. 유료 구매가 선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음식을 구매하는 것도 기대치가 다른 게 자기가 요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만들어도 저거보다 맛있겠다라고 하면 그 유료 구매를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요리를 못해라고 하면 나는 어차피 사 먹어야 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선택지가 좁아지는 거거든요. 사회가 유료 구매를 당연하게 해야만 하는 무료 생산을 못하는 사회가 돼버리는 것 같아서 사실 진짜 대화의 부족이 정말 큰 문제인 게 맞는 것 같은 게 옛날 같으면 가족끼리 세대가 다른 가족끼리 한 자리에서 밥 먹으면서 얘기만 해도 사실 얻을 수 있는 게 진짜 많아요. 당장 그 외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 예의라든지 어른이랑 대화하는 법이라든지 밥을 같이 식사를 할 때 뭐 어떻게 자연스럽게 체화되는 예절이라든지 그런 게 되게 많은데 그런 거 자체가 좀 기준선이 너무 낮아졌다? 학습할 기회가 너무 없다? 그리고 사실 성인들도 혼자 계속 지내다 보면 그게 어느 정도 능력치가 떨어지잖아요. 좀 둔화되잖아요. 그게 결국엔 사회성이기 때문에 대화하는 법이라든지 뭐 저희가 2달 만에 만나니까 초반에 그랬던 것처럼 방송 시작이 굉장히 불안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은 괜찮나요? 네네네. 그 약간 그런 것처럼 쓰지 않는 능력치는 조금 둔화되잖아요. 그런 거를 좀 주기적으로 의식적으로 좀 챙길 필요가 있다. 타인과의 대화나 연결, 연대 이런 걸 좀 의식적으로 계속 챙길 해나갈 필요가 필요가 있다. 있다. 그러면 앞으로도 저희 계속 만나서 이렇게 떠들고 모임하고 여러분들도 독서 모임에 참여하세요. 결론이 좀 생각에 그게 제일 좋습니다. 지적 허영심 채워주지. 책을 읽는다는 허들만 넘는다면 사실 가장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책이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어도 만나서 이야기하기는 되게 좋거든요. 뭐 그림책 가지고도 모임을 하기도 하니까 그 안에서도 많이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친구들도 얻을 수 있고 내 생각도 얻을 수 있고 나도 찾을 수 있고 같이 만나서 영화 보면 되지. 맞아요. 뭐 드라마 봐도 되고 요즘 볼 게 많은 시대니까 같이 뭔가를 같은 걸 보고 떠든다. 같이 얘기해본다. 요거는 그냥 진짜 재밌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맞아요. 책이건 뭐 영상물이건. 함께 하고 싶으시면 연락주세요. KKSJB 북클럽. 자연스럽다. 네. 그렇지만 그것을 이제 연대나 모임을 당장 참석하기 힘들면 이제 김고수 북클럽을 들으면 그렇죠. 어느 정도 충족이 들어주세요. 되실 겁니다. 네. 댓글을 달아야 좋아요. 뭔가 소통이 되거든요. 그럼요. 일방적인 소통은 원치 않습니다. 그럼요. 바른 소재빈이 정말 바른 말씀 해주신다. 바른 말만 하는 수준. 너무 좋다. 시간 때문에 이제 슬 마무리를 정말 해야 될 것 같은걸요? 네. 녹음실 제약이 있어서 간단하게 뭐 팟캐스트 출연 소감이랑 마무리 인사 살짝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슬슬 다시 불안감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요. 내가 이렇게 막 떠들었는데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조금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처음에 조금 긴장했었는데 중간부터는 원래 하던 얘기처럼 편하게 얘기를 또 했던 것 같고 또 너무 많이 떠들고 가지 않았나 하는 불안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늘 그렇듯 너무 재밌게 녹음하고 갑니다. 재밌었다면 그걸로 완벽해요. 그쵸.
그게 전부니까. 그쵸. 요번에 편집은 솔솔님이 알아서 잘 해주실 거예요. 제가 이번에 편집을 담당하게 되어서 열심히 전문적으로 보이도록 해보겠습니다. 초반에 저희가 약간 긴장을 했죠?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그것도 묘미니까. 그쵸. 그거 나름대로 그럼요. 우리의 이렇게 변곡점 같은 거를 잘 보여주는 거니까. 네. 이 채널은 성장하는 채널이잖아요. 그럼요. 저희 성장캐예요. 성장캐. 채널 애청자다운 어떤 발언이십니다. 발언 감사합니다. 탄토님 어떠셨어요? 오늘 진짜 초반에 왜 이렇게 긴장을 했지? 이제 좀 편해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최근에 이제 간병생활을 거의 두 두 달 달 하셨죠? 네, 가까이 하다 보니까 사실 말을 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뭐 물 줄까? 요 정도의 말밖에 안 하다 보니까 처음에 너무 걱정이 될 정도로 갑자기 긴장되고 막 말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편집을 바라면서 오늘도 이 셋이 모이면 참 어떤 주제를 꺼내놔도 잘 재밌다. 떠드는 것 같아요. 그 뭐 이전에 기억하시죠? 저희 막 마사노 스바우메. 네, 막 정치적 감정 이런 책 실제 오프라인 모임 했을 때 그때도 이렇게 셋 모여가지고 대여섯 시간씩 떠들었잖아요. 셋이 모이면 이렇게 늘 어떤 주제를 꺼내놔도 재밌구나. 요거를 다시 한번 느꼈고 오늘 진짜 오랜만에 말 많이 해서 좋았어요. 너무 좋네요. 좀 인간다운 발언 많이 한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오늘 좀 생각도 말하고 책 얘기도 하고 되게 오랜만이라 좋았습니다. 네, 저도 셀프 소감을 말해보자면 처음으로 수제비님을 이렇게 초청해서 해보는 거여서 저도 사실 긴장이 좀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명실상부 너무 멋지게 잘 해내 주셔서 제가 오히려 좀 많이 은혜를 갚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한번 와주실 거죠? 그럼요. 언제든지. 좋아요. 긴장을 했었는데 역시나 탄토님 워낙에 말씀 잘하시고 바른수제비님 말씀 잘해주셔서 얘기가 잘 풀어갔던 것 같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밝은 밤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었고 또 하고 싶다.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아쉽다. 그러니까. 네,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바른 수제비님은 보내드리고 좋아요. 안녕. 다음에 또 봐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읽기 타임을 해볼까요? 좋아요. 또 너무 감동의 댓글들이 그쵸. 모여 있어가지고 오늘 또 사실 셀프 낭독을 시켜보려고 했는데 마침 바른수제비님이 달아주신 댓글이 또 오늘 읽어야 돼서 그치만 셀프 낭독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좋아요. 그때 우리 한강 특집 했을 때 달렸던 댓글이고 고통에 예민한 사람이 그것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파고들어서 깊이 있게 표현한다는 점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뭔가 인터뷰들을 봐도 작가님은 그 아픔을 외면할 수 없어서 숙명처럼 아픔들을 표현하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약자를 돕는 사람은 강자보다는 타인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타임스탬프를 찍어주셨는데 그게 저희 한강 작가님 특색 얘기하면서 제가 막 또 그때 한강 뽕에 찼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맞아요. 한강 작가님은 막 이거 화내면서 얘기한 거 있잖아요. 고통에 진짜 예민한데 고통을 외면을 못하고 글을 쓰시는 것 같다. 그 부분에 이제 찍어주셨고 그리고 그 뒤에 명윤이 얘기였나? 맞아요. 검은사슴 얘기할 때 검은사슴에서. 그 캐릭터를 지금 영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짓고 계신데 하면서 이런 스튜디오라서 표정을 들켜버렸네 막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네. 그럴 때 이제 탄토님 마음이 제 마음 같다 이렇게 남겨주셨고 네. 그 뒤에 저희가 또 아마 그때도 바른수제비님 댓글을 읽고 있었을까요? 뭐 고구마가 답답하긴 한데 맛있어요. 성장캐니까 좀 봐주세요. 이럴 때 이제 여기 귀여운 고구마가 있어요. 다 듣고 말고요. 두 분은 저희 모임의 자랑, 사랑입니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하트도 달아주셨어요. 저도 하트를 보내요. 출퇴근하면서도 듣고 집안일 할 때도 듣고 운동할 때도 들어야 하니까 더 주세요. 다음 화는 언제 오는지 마지막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거 되게 또 좋은 피드백, 마음으로도 좋고 정말 도움이 되는 피드백도 또 주셨잖아요. 네. 저희 자랑과 사랑이래요. 어떡해요? 너무 좋은 것 같고. 이런 말씀을 이것도 너무 또 감동의 댓글과 이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바른수제비님 바른 말과 감동 한 스푼. 맛이 좋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댓글이었어요. 바른 말만 하면 좀 아플 수 있는데
적당히 감미료와 조미료를 뿌려주는. 네. 그리고 혹은 자랑과 사랑이다. 이게 좀 과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니요, 전 그렇게 거기에- 느끼지 않아요. 거기에 이제 효용적인 피드백 한 스푼. 맞아. 참 적절히 잘 섞어서 네. 댓글을 써주시는 것 같아요. 다음화 언제 오는지 마지막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저희 이번에는 다음화 업로드 날짜까지 좀 공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마지막에 저희가 꼭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또 같은 한강 작가님 그 방송편에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이올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뜻밖의 잘 들었습니다. 발신자 김치 고구마 수제비 북클럽에게서 온 새벽 선물을 받은 기분입니다. 한강 작가님을 좋아하는 독자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채식주의자를 원탑으로 생각하는데 그 작품을 공들여 설명해 주셔서 배부른 포만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작가님의 글에서 묻어나오는 색과 이미지들이 또 다른 언어로 소설을 채워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동질감을 느낍니다. 이야기할 때 도치를 줄이자는 말씀에 많이 웃었습니다. 안단테 칸타빌레 다 듣고 나서 딱 이 느낌이었습니다. 구독하고 갑니다. 라고 댓글을 한 달 전쯤에 남겨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어제였나요? 다음 편은 언제 나오나요? 김고수를 기다립니다. 라고 댓글을 하나 더 달아주셨어요. 마이올님 어떡해요? 사랑해요. 마이올님 사랑해요. 대뜸 고백. 네, 사랑합니다. 저 안단테 칸타빌레 이 단어 알고 계셨어요? 몰라서 찾아봤어요. 저도요. 노래하듯이 천천히 또는 걷는 속도로 노래하듯이 라는 뜻이네요. 이제 우리 안단테 칸타빌레라고 표현하자. 아, 좋아요. 모르는 분의 댓글이 진짜 우리 대화를 들어줬구나. 요 감각이 또 여전히 생경하고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걸 잊지 않고 이렇게 와서 다시 한번 남겨주셨다는 게 새벽 선물 제가 가득 받은 느낌이거든요. 지금 한낮 오후의 선물도 또 받은 느낌이 들고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한강 작가님의 채식주의자를 원탑으로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또 어떻게 읽으셨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그러게요. 어떻게 읽으셨을까? 그리고 마침 우리가 우리 내일 드디어 녹음이다 하고 있는데 댓글이 달려있는 거예요. 오랜만에 으아. 들어갔더니 네. 다음 편은 언제 나오나요? 기다립니다. 김고수를 기다린대요. 네. 그게 너무 신기하고 저는 약간 만약 다음 편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이 걱정도 살짝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다음 편이 재미없으면 그 다다음 편은 재밌을 거거든요. 그죠. 우리 부지런히 그러니까 해야겠죠. 그러니까 조금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실 것 같아요. 마이올님은. 네. 앞에 1부터 4편도 재밌으니까요. 그리고 길어요. 맞아요. 천천히. 한강 작가님 편이 제일 짧으니까 다른 걸 좀 들으면서 재밌어 보이는 책을 또 제안해 주셔도 좋고 채식주의자를 어떻게 읽으셨는지 메일을 주셔도 좋고 너무 감동적일 것 같아요. 너무 그러면. 궁금해요. 다른 분들이 한강 작가님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얘기할 자리가 잦지 않다 보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그 작가님의 글에서 묻어나오는 색과 이미지들이 또 다른 언어로 소설을 채워주신다라고 표현을 써주셨잖아요. 그래서 더 이 감상이 기대되는 것 같아요. 왠지 문학 사랑단이실 것 같죠. 그쵸. 왠지 그런 느낌이 솔솔 나요? 네. 다른 문학은 또 어떻게 보통 읽으시는지 읽으시는지. 어떤 책 좋아하시는지도 궁금하고 감사합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다음 편이 일단 지금 녹음 중인 밝은 밤 편은 크리스마스 주쯤 올라갈 것 같고요. 최대한 빨리 그거보다 더 빨리 올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목표이긴 한데 저희는 저희 스스로를 들들 볶는 사람이 되지 않고자. 되지 않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이것도 들들 볶는 건가? 아니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올려보도록 하겠고 방금 피드백 받은 것처럼 다음화 안내를 하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좋아요. 밝은 밤 편 다음 거는 저희가 정부가 없다 책을 공지를 드렸었는데 그 책을 바로 연말연시에 하기에는 조금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시기상 저희가 독서 연말정산을 할 때가 됐기 때문에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1년 동안 무슨 책을 읽어왔는지 그리고 새해 무슨 책을 읽을지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연말 연시에 시작하는 마음으로 1월 2일 금요일에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네, 다음화는 1월 2일 금요일에 독서 연말정산 그리고 새해 첫 책 이런 주제로 떠들어 볼까 합니다. 그럼 그때까지 밝은 밤 많이 들어주세요. 앞에 거 듣고 계시면 금방 올게요. 네,
곧 만나요.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바이바이. 김고수 북클럽은 여성이 쓰고 여성이 즐거울 수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찾고 있습니다. 메일 주소 kk수제비북클럽@gmail.com 보내주세요. 지금 듣고 계신 플랫폼의 상세 정보란에서 X 공식 계정과 메일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김치고구마 수제비 북클럽에서 김치를 맡은 탄토, 고구마를 맡은 솔솔이었습니다. 또 또 만나요. 만나요. 안녕.